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하는 거. 따라서 두 줄의 발제 내용을 압축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입니다.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부정에 있어야죠. 설계주의, 국가주의 함몰된 경제운영.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요. 딱 두 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롤로그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 좀 이사용으로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다시전에 보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노웨어를 지향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요. 뭐 정권 교체가 건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체가 참 미안하지만은 철진한 좌파 설계주의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뭐 설계를 해서 질서를 만들 역량과 지력이 있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기대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파행이죠, 파행. 국가가 무슨 고용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앰뷸런스 울리면서 무슨 돈 받습니까? 불 꺼주면서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왜 국민이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가리고 정부가 뭘 하겠어요. 2년을 버티다가 항복한 것이 바로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새요, 눈에 안 띄는 건데, 최근 1, 2, 3, 4월 동안에 2조씩 민간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의 자본도 나가는 거예요. 기업 엑소더스에 플러스 개인이 나갑니다. 따라서 물 빠진 백사장의 덩그러니 얹혀진 그런 빈대로서의 문재인 정부다라는 겁니다.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요. 9페이지에. 간단해요. 기업과 돈이 빠져나간 대한민국. 바닷물이 빠져 백사장의 덩그러니 주저앉은 배가 연상되는 문재인 2년이다. 제가 무슨 가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장면이죠. 체제 실험을 처음 했어요. 체제 실험을 한 결과 그의 미래에 있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따라서 누가 승자입니까? 왜 승자가 패자인 척하고 말이죠. 패자가 승자이냐 그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이건 아니죠.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 50분의 1에 2%밖에 안 돼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캐리어 선언이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 선서하고 나서 시작하는데 그 선서문에 국가를 보위하며 그게 아니고요. 헌법을 수호하며 그 다음에 국가 보위. 따라서 헌법은 생명줄입니다. 헌법 제4조 뭔지 아시죠? 보면요. 우리가 통일을 하되 뭡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겠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왜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까부십니까 도대체 이게. 캐리어 선언이 뭐예요? 북한하고 무조건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이거는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어떻게 보면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요. 적과 통일 야욕을 벌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평화입니까? 어떻게 평화예요? 어떻게 평화예요? 방법론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캐리어 선언. 이거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보면요. 그러고요. 어떻게 민족끼리 합의를 해서 통일합니까? 이런 통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뭐죠? 상대편을 꿇어앉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점잖게 표현하면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인 정치 변동에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합의에 의해서 통일하겠답니까? 이건 아니죠, 보면. 레이건의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11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적에 대한 순진한 포용 정책이나 희망적인 사고는 어디서 지시며 순국 선열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탕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뭐죠?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갖다 안 하고, 미안하지만은 전쟁과 평화가 아니죠.
그건 바꿔 말하면 뭐죠? 전쟁과 항복의 이른이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전쟁으로서 승리의 과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구해가겠습니까? 한해 보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어떤 기둥을 보면 바로 우리는 경제를 포기한 거죠. 뭘 포기했죠?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입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인데 많이들 그걸 간과하세요. 미안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반시장 정책과 그 결과로서 2018년 바로 직전이죠. 한미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12배 반이 커요. 우리가 지금 8%밖에 안 돼, 미국 GDP에. 그런 나라가 2.9%고요. 우리 2.7%에 보면요. 그러고 여기 보시면요. 천연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OECD, 죄송합니다.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1%를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성장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도 뭐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성장이 왜 우리 앞질렀나를 깊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2017년에 두 나라 동시에 출발했어요. 한 나라는 증세와 한 나라는 감세를 갔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증세와 감세. 생각해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은 대외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고 그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경제를 돌리겠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증세를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책은 논리가 점이해야 되는 거죠. 인기적으로 뭐야? 증세를 해서 퍼주겠다. 또 한편 보면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좀 연결됩니까? 감세 기조 하에서의 소득 주도 성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12페이지에 소득 주도 성장을 비틀 거예요.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변형, 회절, 불절입니다. 원래는 웨이지 레드 그로스가 족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뭡니까? 자영업자를 생각해갖고 회절한 거죠. 절충한 거죠. 변형한 거죠.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 세상에 말이죠. 원리들을 가지고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족보가 없는 사생활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합니까? 러브 차이드 갖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더카드인데 그걸 모르고 모든 것에 플랫폼이 된 거예요. 따라서 플랫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부의 2년간의 정책은 전부 다 그렇죠. 사상 누각이 된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목을 맨 것은 운명적입니다.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천착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부정합니다. 양극화. 왜 양극화입니까?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것이 많은 표현이죠. 낙수 효과가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국가 개입하는 것은 국가를 전제하고 전능합니까? 그게 아니죠. 소득 주도 성장은요,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겠다 하는 건 뭐죠? 이거는 뒤집은 거예요. 발전기가 모터를 돌리고 모터 발전기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끈다는 것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아로서 족보도 없는 것이 인기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인기의 영업을 겁니다. 괴벨스가 얘기하듯이. 그 소말은 뭡니까? 성장이 먼저 분배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부담 가야 됩니까? 분배할 그 무엇을 누가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분배할 그 무엇을 누가 만드는가? 하늘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에 숨겨놨습니까? 그동안 뭔가 줄 걸 안 주고 숨겨놨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억식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실패했죠. 능력에 따라서 일한 거 가지고 그에 따라 분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를 통해서 성장 안 되면서요. 그러면은 분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못 맞추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득은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엔진을 돌리는 그런 이노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를 맞추지 못하는 사회를 실험하고 사실은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거다. 이런 일을 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복수를 부른 급격한 최진동 인상인데요.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교과서에도 수록될 겁니다. 이게 보세요, 보면. 2018년 1월에 지금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이 10월 3분 올랐죠. 그러고 나서 8개월 있다 뭡니까? 3,000명으로 줄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이 그림이 바로 통계청장 갈아치운 그림입니다. 통계청장을. 통계를 갖다 무슨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통계청장 실무자료에다 갈아치웁니까? 비가 안 온다고 기상청에 해볼 겁니까? 이런 유치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됩니까? 그 안에 그림 보세요. 고용들이 떨어져요. 생산량도 감소 안 되면서요. 그럼 고용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복수를 부른 겁니다. 왜 시장이 복수를 불렀습니까? 이체 받지 않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시장만큼 비격적으로 이제 매정한 게 없겠습니까? 거기는 그래 쌀쌀한 게 있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고 인간이 본성이 충실한 어떤 정책이 아니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재정 중독에 빠진 논론들. 미안하지만 재정 중독은요. 이거는 개인이에요. 알코올 중독, 병사할 수 있죠. 니코틴 중독, 의지로 끊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가 재정 중독에 빠지면 누구도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뭡니까? 왜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끊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그야말로 옅어서 자식 세대를 갖다 고통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이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끊었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경상 성장률만큼 주장하세요. 여기 보면 그림사에 2016, 17을 모범적으로 했어요. 하지만은 2018, 19 들어오고 나서 폭발적으로 특히 2019년도에는 9.7%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적자 부채를 갖다 발행하면서까지도 예산을 더 팽창시킨 거죠. 이게 빨리 몰랍니다. 내년에 심을 어떤 법칙을 미리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따라서 놀러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기업이 이윤을 못 내는 거하고 정부가 재산,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건 똑같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기업은 적응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적적으로 인간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거 오늘 일본에서 한 번만 살지 내가 두 번 집권하랴? 오늘 이거 내가 뭐 무슨 관계 있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시선이 짧아서 되겠습니까? 5천만이 탄 대한민국 호가비가 갈았는데 그들은 어떤 책임을 갖다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미래가 어두운데 정책 조정 능력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죽어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 훈남기 그분이 참 답답한 게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갖다가 감싸고 이걸 갖다 응원하는데 너무너무 구절절 틀린 말만 골라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요.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뭐 확실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꾸려면 뭐냐면 과거의 관행을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 잠깐 읽으면 기본적으로 자영업 비서관은 실패했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혼란에 빠졌습니까? 똑같이 뭘 합니까? 5월 2일 날죠. 청년 비서관을 신설하게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보면. 청년 비서관이 없어갖고 청년들이 눈 풀렸습니까? 이런 정치공학적 사고이기 때문에 악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에필로그로 가겠습니다. 국가 3대 구성 요소 뭐라고 그러죠? 국민, 영토, 주권. 이건 너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혼이 없어요. 그럼 혼이 뭡니까? 우리가 견지하는 어떤 이데올로지와 밸류가 뭔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니까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존 럭키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시어라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계약의 일부로서 저항권을 갖다가 이걸 인정합니다. 개인의 모든 뭐죠?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위임하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필요하면은 국민 정확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지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국민 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유치하게 광장민주주의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 롯데에 따라서 국민저항은 사회계획의 일부라는 인류 문명선을 하면 그 명제한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2018년 우리가 3050에 안착했습니다. 이건 표면을 했어요. 1년. 전 2018년도에 뭐라고 그랬죠?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반시장, 반기업의 기대, 이 경합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3050 세대에서 탈락하는 길을 연 문재인 정부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부모 세대보다 못 살아. 첫 자식 세대로의 문을 활짝 연 치욕에 무능에 비겁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 러피스의 통치력 투 프랙티스 오브 가버먼트에 나오는 대로 사회계획의 일부로서 그런 국민 저항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이것이 제발 패러디 소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의 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이 정권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폄훼하지 마세요. 시장경제 질서가 알려간 그런 다 지나간 그런 설계주의에서 하루빨리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딱 두 마디 취임사에 숨겨진 실패, 그렇죠? 예견제 실패, 설계주의와 국가주의 한 모든 공정 여기서 벗어나야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5분 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어떠셨어요? 삶이 좋으셨습니까? 나빴습니다. 제 얘기는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선배들이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식화 교육의 시작은 첫 번째가 이승만 파고 그 다음에 일제 청통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 알리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마르크스적 이런 사고, 경제 정책, 사회주의적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언론과 이런 정보 관련 기관들에서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거는 제가 교편을 잡은 지가 25년 거의 넘게 됐습니다만은 저의 잘못이다. 잘못 가르쳐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정부가 쓰인 정책, 사람 중심 경제 이런 구호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경제는 원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언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어떤 뜻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차량에 탄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두고 북한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구호인지 아니면 이게 연계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고영주 변호사께서는 어느 분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고초를 겪고 계신데 제가 누가 사회주의자다 누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힘든 얘기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은 그 근원이 좌익 경제학에서 원원이 된다 하는 말씀들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1805년 로더데일이라는 사람이 과수
소소비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주가 많이 가져가고 소작농은 많이 가져가지 못하니까 소비가 안 돼서 경제가 절단이 난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분배를 개선하면 경제가 좋아진다. 이 이야기가 마르크스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대립적 관계를 설정을 해서 문제를 들죠. 그것에 연원이 돼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면 경제가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경제가 안 좋을 때 대공황 시절 1930년대라든지 70년대라든지 그때마다 변형된 형태로 경제학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념성이 강한 정책이 과연 경제정책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20페이지에 보시면 차베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떠오릅니까? 차베스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 사람이죠.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장갑차로 시위하는 군중을 깔아뭉개는 걸 보고 이게 민중 하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깔아뭉개는 것 놀랄 일도 아니죠. 이미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나 이 차베스 정책을 보면 첫 번째가 국민 주권 탈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원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하원 모두 지역구였는데 이거를 다 없애고 단원제로 바꾸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에다 투표하면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헌법 만들어서 헌법에는 지금 혼합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지역구 의원은 110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를 52명 이렇게 두서로 혼합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썼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닙니다. 제가 번역을 잘못해서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정권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 헌법 개정에 어떤 걸 넣냐면 공수처, 재밌는 게 우리는 공직수사처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Public Defender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을 수호한다 뭐 이런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공직자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어떤 공직자도. 그래서 국민 불만만 있으면 어떤 공직자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 판사 190명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건 물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부가 완전히 괴멸이 되면서 정권을 공고히 됩니다. 아마 차베스에 대한 얘기는 강기박 의원도 칭송한 적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칭송의 말이 나오지만 그 나라에서는 칭송의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했다가는 이제 병을 칠 일이 생길 테니까요. 우리도 지금 조금 뉴스타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발언 잘못하면 수사받지 않습니까? 이제 아끼는 분들 많이 지금 고초를 받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경제가 저렇게 파탄난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나라. 그게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죠. 뭘 했느냐?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보조금,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개입. 그래서 가격 통제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어떤 얘기예요? 국민들의 처분 가능 소득을 낮춰서, 아니 늘려서.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 예를 들어 단말
이 휴대폰 요금 낮춰가지고, 카드 요금 낮춰가지고, 그죠? 더 많이 쓰겠다 이런 정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베네수엘라도 생필품 가격에 대한 가격 분배가 실시됐고, 국유화 실시했고, 기업들에 개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240만 명의 국민이 국경을 탈출하고 있고, 물가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생필품 부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국가 파멸의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경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휴대폰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노키아도 무너졌고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안 사고 세계인들이 물건 안 사면 그 다음날 문 닫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경제를 불과 2년 만에 그 기반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탈원전, 원전 산업이 완전히 지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수출이 지금 전부 다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전기요금 비싸게 내실 겁니다. 이미 독일이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들 하는 얘기가 이건 시장의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니까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그 나라의 사회주의 경향성의 측정축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부담률입니다. 우리 조세부담률이 2018년 2월에 2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 GDP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이 올해는 25.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국가 채무는 1683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또 샌더슨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전파하니까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사회주의 정책 쓰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GDP의 40%가 날아갈 것이다. 나라의 소득이 반쪽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추정 결과입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냐?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부패는 더 늘어났죠. 왜?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를 마음대로 하니까 아버지도 주시사, 아들, 딸, 전부 다 온 가족들이 다 부패에 연루되는 그러한 의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나라 전체가 부패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헌법소위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제가 헌법 126조를 한번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사형 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경영에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어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31조 교육의 자율성. 지금 다 유치원들 때 다 공공화하다고 그러죠? 이게 사상적으로 좀 편향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사립학교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끝까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사립학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을 다니고 좀 공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국립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거기서 교수 생활 10여 년 했습니다. 너무도 다릅니다.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은요, 교육의 그 열정과 그 커리큘럼이 달라요. 우리는 등록금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강의평가 늘 없습니다. 학교가. 그런 노력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름이 들려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시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을 했고 2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공급보다 배급이 이제 슬슬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분위 소득,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줄었어요. 못 사는 사람이 더 힘들게 됐고요. 못 사는 사람들을 일자리 뺏어놓고 수당 줬더니 어떻게 됐다? 공급보다 근로소득의 55%가 공적 이전 수당받은 겁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정책은 뭐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저성장 정책, 저성장이 도래했습니다. 남의 거 뺏어서 잘 살게 만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인데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자기가 능력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약탈적 정책은 폐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인환입니다. 저 자료는 27페이지가 있으니까 우선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초조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면 상 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좀 누가 그러던데 세게 잡지 않았느냐? 저는 세게 잡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법치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에서는 저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봅니다. 아마 독재라는 말 때문에 이 정권이 부들부들 떨 겁니다. 이 정권은 민주화 정권이고 촛불 정권이고 평생 독재를 반독재 투쟁을 하면서 싸워온 자기들한테 감히 독재라는 말을 돌려주니까 아마 부들부들 떨겠죠. 우리가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법치 분야에서는 저는 앞으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입에서 동의를 하시면은 좌파 독재 정권, 빨갱이 정권 할 것도 없어요. 좌파 독재 정권. 경제적으로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정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경제도 마이너스, 소득 마이너스, 일자리 마이너스. 그래서 좌파 독재 정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정권. 저는 두 가지 표어를 가지고 이 정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정권은 대표적으로 며칠 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며칠 전 어린이날이었죠. 저는 뉴스 보고 정말 눈물이 핑절 돌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이 2명 있는 젊은 부부가 승합차 안에서 7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 4명의 목숨값이 7천만 원. 사람 중심 정권이라. 그래서 저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는 것. 바로 언론 통제를 하고 여러분 보시지 않아도 다 알죠. 그 다음에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특히 삼권을 장악하고 군부까지 정부 요직을 정부하는 게 그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과거 독일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 같은 기관, 북한의 공산주의에 있는 공안위원회 같은 공포정치를 실시할 만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힘을 쓰는 것, 이해가 안 갑니다. 공수처는 박원순이가 참여연대를 시작할 때부터 한 아이디어입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벌써 30년 된 아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를 들고 나와서 오죽하면 자기들이 일부 불리할 줄 알면서도 선거제도는 포기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손해보더라도 공수처를 만들겠다 하니까 도대체 공수처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언론 부분에서는 기존 메이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최근에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붙여서 드디어
우리 자유우파 어른들이 보시는 유튜브 단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하니까 결국 서울지검장이 나서서 유튜브로 유명한 박원순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손석희를 공격하고 심지어 5.18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던 유명한 상진아재에 나오는 그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을 드디어 잡아넣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요. 거기다가 여론조사 기관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여론 말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신설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은 대통령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슬람 문제, 낙태 문제 같은 이 정권이 싫어하는 부분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지지율도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드디어 MBC를 내세워서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며칠 전에 여론조사 기관까지 더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 그 다음 28페이지 패스트트랙 정권은 패스트트랙으로 공포정치를 하는 부분은 첫째, 정당 해산 청구권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 자유한국당을 해산한다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용을 해서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서 벌써 근 200만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시고 거기다 패스트트랙 정부 관련해서 국회의회를 방해를 했다고 자유한국당 의원 62명을 무더기로 남부지검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놨습니다. 국회의회 방해죄에 걸리면은 벌금 500만 원 이상만 선고, 실형 말고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 5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은 내년 국회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62명 목을 지금 잡아놓고 있죠. 사법부에서 벌금만 때리면 자유한국당 지금 110명 중에 절반이 내년에 출마도 못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쩔쩔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텐트 시위 하려다가 박원순 시장이 허가도 안 해준다는 그 핑계로 기껏해서 머리나 몇 명 깎고, 이게 뭡니까? 지방이나 돌아다니면서 62명 목줄을 짚고 있는, 이게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제목을 법치에서 여론을 통제하는 공포정치라는, 저는 공포정치라는 말도 쓰고 싶어요. 여러분도 뭐 어떠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법부 적폐수사 아시겠지만은 김경수를 법정 구속한 판사를 며칠 지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 판사는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하루는 지가 재판하고 그 다음날은 지가 재판 받으러 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시간 차이라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작한 결과를 보니까 판사들 중에 근 66명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비위 사실을 해서 징계를 하고 중견법관, 이 전부 중견들입니다. 초임은 걸릴 일이 없죠. 양선대 판사 때니까 중견법관 10명을 기소를 하고, 우리나라 중견부장 판사 이상 적어도 재판장급 되는 판사가 한 1000명 정도 남짓합니다. 그 중에 거의 10% 정도를 적폐로 몰아서 하니까 앞으로 재판 누가 합니까? 그 피해는 또 누가 옵니까? 새파란 젊은 청년 초임들이 이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쥐고 흔드는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는 부분도 있겠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반응, 한명숙 총리가 작년에 출소할 때 그 광경 혹시 보셨죠? 민주당 이해찬부터 문희상이 뭐 할 것 없이 전부 나가서 그 앞에서 마치 개선상도 돌아오는 것처럼 한명숙 총리의 죄가 건설업자한테 9억 원을 받아먹은 불법 자금을 받은 그 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추징금 8억 8천만 원 받은 그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렴치범이죠. 전직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받아먹고 징역 2년 살다 나왔는데 그 앞에 가서 민주투사라고 그때 한 말이 사법부 적폐 청산을 하겠다.
한명숙을 징역 보낸 판검사들을 적폐로 몰아넣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거의 66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부장판사급 이상 되는 유능한 판사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최근에는 뒤쪽에 보면은 34페이지 보면 7번 특별재판부 설치기도 법치주의. 아니, 검찰에 대한 공수처도 부족해서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못 보셔서 그런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안 실었었겠죠. 이것도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서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느끼고 영장을 기각하고 하니까 저 친구들 생각은 뭡니까? 지금 있는 판사들이 영장 기각하니까 안 되겠다. 특별재판부를, 그전까지는 특별검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재판부까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해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당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누굽니까? 세월호로 국회의원 된 아님 기억나죠? 그 박주민 의원이 작년 8월에 발의해서 양승태, 법 이름 이렇게 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런 법률안을 벌써 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법원을 무시하고 여기서 재판까지 하겠다고.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조동근 교수가 법을 내세운 독재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를 맡은 이영조 교수님, 룰 오브 더 로우가 민주주의인데 지금 독재의 법치는 룰 바이 로우입니다. 바이, 법에 의한 합법적인 독재를 가장하는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돌아와서 31페이지 뭐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공직자 인사정책, 이것도 속이 상하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헌법재판관 이미선 주식 투자를 더 이상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완벽한 장악. 아니, 세상에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다양성을 가지고 하겠다 해놓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양한 인사는 남자보다 여자를 많이 시키고 또는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저 친구들의 다양성 때는 이념적인 다양성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보수 정권에 왜 자꾸 진보 인사를 탄압하느냐 해놓고 자기들 인사 정책에 있어서 보수 인사는 한 명도 집어넣지 않죠. 그래 놓고 여자를 넣었다는 것 갖고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속아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방 권력까지 전국 도지사가 뭐 아시죠? 거의 뭐 80~90%가 벌써 다 넘어가 있고, 입법부, 헌법재판소는 9명 중에 6명이 벌써 우리 법 연구에, 아니, 법에도 우리 법 따로 있고 너희들 법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 참여인대 출신으로 전부 다 채워놨죠. 그 다음에 통진당 이석기 그 무죄 투쟁을 하던 그 판사를, 아니 그 변호사를 대법원 판사로 임명한 것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착착해서 저는 거의 80~90% 좌파 독재 정권은 완성됐다고 봅니다. 마지막 퍼즐이 아까 우리 발표하신 두 분 말씀처럼 이제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개헌이 법치주의를 가장한, 이 친구들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또 법치주의를 어기고 공산주의 한다는 비판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은 개헌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 장치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시 말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과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연동해서 2중대, 3중대, 4중대 정의당 뭐 이상한 그런 당까지 다 끌어넣어서 3분의 2를 만들면은 드디어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을 끼우고 나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내년 이맘때쯤은 이런 회의조차도 토론회도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시절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1분 정도는 35페이지에 제일 위에 줄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력 교체는 결과적으로 신기루와 같은 촛불혁명의 이념을 사법적으로 완수해야 된다는 저는 강박관념이라고 봅니다. 원로들이 이야기해도 안 그렇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엉뚱하게 과거보다 더욱 심한 패거리 사법, 코드 사법이면서 결론은 법치주의 유린다는 비판을 하고, 특히 18세 선거권 하향은 그 밑에 5째 줄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18세 선거권이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제는 만 18살은 고3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고등교육이 아니고 중등교육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중등교육을 고3들까지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선거권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정치활동, 정당 가입 또는 정당 설립까지, 그러면 전교조 교사들과 결합을 해서 참여형 수업, 현장 수업, 계기 수업을 하면서 고3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일 때 민노당 경기고등학교 지부가 18세 선거권으로 생기게 되면 민노당 서울고등학교 지부, 민노당 경기고등학교 지부가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 경기고등학교 지부는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18세 선거권을 인하하려면 우리 학제를 바꾸어서 17세 때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던가, 그 다음에 우리 민법으로 미성년자들은 만 19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는 지 혼자 핸드폰도 못 사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동의도 없이 거래도 못하고 부동산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줘서, 선거권은 국민투표권입니다.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가정책을 다룰 때 국민투표, 고3들한테 국민투표하게 만듭니다. 교육감 선거를 고3들한테 맡기면은 공부 많이 시키는 교육감한테 찍겠습니까? 놀아라는 교육감을 찍겠죠. 여러분, 딴 것보다 18세 선거권 인하는 꼭 우리 국민을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의 그 정책 방향은 표제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뉴미디어 규제와 KBS, MBC 같은 공영방송 중심으로 하는 걸 지원하는 정책, 그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세상을 반영하면서 또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데, 결국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고 세상을 보는 어떤 방식을 규정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왜곡해서 보거나 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정책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차인 2017년도에서는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에 들어와서는 소위 가짜뉴스 시비로 불려지는 정부의 뉴미디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응이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뉴미디어 시대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의 힘을 규제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 방향인 첫 번째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진흥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제어가 재승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래 그 제어가 재승인 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연례 행사다, 통과라는 식으로 어떤 규제 정책을 계속 존속하는 하나의 것이다라고 해서 비판들이 많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그 법 개정이나 이런 것 없이 통과 의례처럼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KBS나 MBC 등 각종 방송들에 대한 제어가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지상파 방송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뭐 중간 광고 허용 요구라든가 같은 그런 요구들이 다수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상파 공영방송을 계속 진흥하는 쪽으로의 정책을 보여왔다는 데에는 또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어가 조건 부여에 의한 편성인의 조례 도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그 방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서 세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 방송 편성권을 그 기존의 그 방송 사업자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그 단순히 편성권 외에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래 이 제도가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입법으로는 도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허가 조건으로 이걸 붙여가지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상 방송의 어떤 노용방송화의 어떤 근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유독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통신심의는 사후적인 그 조치인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로 악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폐지론이 개선론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작년 4월 26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취재보도 유의사항이라는 문건을 언론에 배포해서 일종의 보도 지침이다라는 어떤 논란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문재인 정권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면서 방송통신심의의 그 규제 기능이 어떤 그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지고 방송법 개정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종래 그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의 사장의 선임 방식과 아까 말씀드린 편성인에 관련 부분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입법을 계속 미루었고 더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통합방송법이라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MBC까지 공영방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부가 공영방송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래 KBS의 경우에서 수신료 수입을 주로 재정에 충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공공법인의 그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은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은 공공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통합방송법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정권의 방송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입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영방송 중심의 그 정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 기존의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영방송, 지상파 공영방송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아주 심각한 그 공정성 상실의 논란이 돼가지고 그 편파적 보도 태도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편파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 결과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요 각 주에 있는 그 링크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는 특히 그 외신 보도에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물론 외신 기능이 약한 것이 국내 보도에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KBS, MBC 같은 경우에서는 방송장악이후에 특파원제도 자체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어떤 그 외신 보도에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상실했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부의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편파성 보도, 공정성 상실로 인해서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초반부에 크게 인터넷 지상을 장식한 것이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고 결국 이 사건은 개별 형사사건으로서 진행되고 포탈의 내부적인 개선 조치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비하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짜뉴스 논란은 2018년도 정부의 어떤 정책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는 프레임 씌우기를 사용하고 정부가 준다고 여당이 뒤따르는 식으로 이 가짜뉴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짜뉴스 대책 문건이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돼서 큰 파문을 일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각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규정한 그런 문건인데 이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 부분은 기존 법제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제 규제라는 시도로서 가짜뉴스라는 어떤 프레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또 이런 정부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기존 공영방송들도 소위 가짜뉴스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날 MBC PD수첩에서 공주보 해체 반대 운동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은 이거는 여당발 가짜뉴스로 기인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결국 방송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다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뒤를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작년에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세우고 2018년 10월 15일 날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통신심의와 접속 차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통신도 같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심의를 할 수 있는데 통신심의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하게 됩니다. 시정 조치 하나가 접속 차단 조치가 있는데 접속 차단 조치가 결정이 되면 대상 사이트의 URL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어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통신 정책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통신 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겠고 또 표현의 자유와 통신 자유의 침해가 논란이 제기됩니다. 심의 기준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불명확성과 자의적 해석의 문제 때문에 내용 규제에 이를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겠고 미디어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권 내지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작년에 유독 많은 그 가짜뉴스 규제 입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정책의 특색이 정부가 직접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당의 입법안에서 발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그 가짜뉴스 규제 입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 자체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각종 입법안에 나와 있는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언론 보도의 외양과 형식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의 틀 자체를 만들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콘텐츠를 정부의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송법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 자체를 방송에 포함시켜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어떤 입법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과는 전혀 다른 뉴 미디어를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겠고 또한 기존 법제를 포함시켜서 과잉 규제임과 동시에 진입장벽이고 내용 통제를 수행이 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 수단으로서 어떤 연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디어 산업이 뉴미디어 쪽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기존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으로 있는데 또 기존의 지상파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도 보도나 프로그램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하는
함으로써 시청자의 외면을 받아서 경영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영방송이라는 체제 자체를 변화로부터 보호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라는 것이 80년 언론 통폐합 때 그 체제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정부와 그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장악을 해서 이익 나누기 해가지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은 그 공영방송을 스스로 내부자들의 방송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는 결국 공영방송 체제 자체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끌어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정책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본 두 가지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자율성 개선, 공정성 확보,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의 굉장히 미사 요구로 꾸며져 있지만 사실 그런 미사 요구의 표현 자체도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2018년 정책 키워드는 아까 말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유튜브를 규제하거나 이를 방송 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하였고 경쟁력과 공신력을 상실해버린 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그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진흥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조동 교수님께서 정책 교정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능력 상실 이전에 정책 교정을 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를 향한 창인데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미래를 거절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미디어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그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서 내부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조선시대 왕정신에 볼 수 있는 것도 신문고 놀이에만 집중하는 것은 미디어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닫혀버린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와는 닫혀버린 미디어에 대한 창을 다시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수입니다. 먼저 양해해 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별도로 보완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부수가 좀 모자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수정 보완한 것 사항을 먼저, 그래서 이 자료집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경제 분야에 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금 제 공부가 좀 됐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양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마 세계에 아마 10위권 안팎으로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진입한 걸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치, 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완하고 추가한 이제 통계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월드뱅크라든가 프리덤 하우스 같은 권위 있는 세계 전문 기관에서 그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 지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뭐 정치적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항목에 있어서는요, 7점이 최악이고 그 다음에 1점이 제일 좋은 그런 우량한 그런 그룹인데요. 중국, 러시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이 6개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7위 그룹에 있습니다. 가장 나쁘다는 거죠. 정치적인 권리, 인권 분야가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한국
이 2위권의 그룹에 있고 일본이 1위권 그룹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자유 분야에서는요. 북한은 7위권 가장 1위 그룹부터 7위 그룹까지 나눴는데요. 북한은 7위 그룹 최하 그룹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6위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2위 그룹, 미국, 일본이 1위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법치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순위로 그 통계를 작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만점은 2.5, 그다음에 마이너스 2.5를 취약성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16위, 20위 바로 밑에 미국 20에 일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26위입니다. 법치 국가 지표상.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은 104, 148, 187, 소말리아가 193으로 최하 국가입니다. 또 그 부패에 관련된 지수로는요, 그 깨끗한 그러니까 부패 반부패성 척 지표로 보면은 미국이 18위, 일본이 20위, 한국이 한 52위 됩니다. 중국이 81위, 러시아가 132위, 북한이 172위. 또 부패를 어떻게 그 통제해서 그것을 척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법적인 제도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본이 20위, 미국이 23위, 한국은 53위. 근데 중국은 101위, 러시아가 158, 북한이 184위.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목소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미국이 34위, 일본이 36위, 한국이 54위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은 157위, 179위, 194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그 지표를 말씀드리냐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인간관계에서는 유유상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국가 간의 관계를 외교라고 한다면은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의 친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놈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신체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왕성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거의 뭐 최전성기에 아주 젊은 20대 초반, 10대 말에 왕성한 식욕과 절정에 이르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몸은 그런데 정신 상태랄까 이 마음 이 멘탈은 어떨까라고 보면 이제 아마 사춘기를 막 졸업할 때쯤 그럴 때가 아닌가. 저희 아까 제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거의 아주 최상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니면 중상위권에 진입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주 왕성한 그 10대 말의 이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신적인 어떤 그 방황기를 이제 막 졸업할 이런 시기에 와 있는데 이때 과연 어떤 국가들과 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이 외교 관계를 꾸려야 될까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지표가 우리보다 더 우량하고 역사 발전의 어떤 그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좀 진보된 어떤 그런 사회를 구성한 그 국가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추구해야지 우리도 우리 사회의 내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고양될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쪽과 오히려 더 친화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사춘기 소년이 자기보다 더 훨씬 더 교육을 잘 받고 모범적인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뒷골목에서 방황하는 그 아주 불량 청소년들과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게 우리 국가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춘기를 이제 막 졸업해서 청장년으로 이제 진입하는 이 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왕성한 체력을
오히려 탕진 소진해버리는 어떤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자료집으로 돌아가서요 말씀드리면은요, 북핵 문제를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북핵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우리가 망각이 빨라갔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1단계에 소위 좌파, 이른바 진보라고 참칭하는 그런 분들의 전문가들 혹은 정치권의 이야기는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도 의사도 없다였습니다. 그러다가 강석주가 갈로치인가요? 방북했을 때 우린 그보다 더한 걸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이건 일종의 블러핑이다. 좀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한 이게 뻥튀기라는 거죠. 허장성세라는 거죠. 그러다가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북핵은 어디까지나 협상용이지 보유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2017년에 김정은이가 연이어서 무수히 그때 우리가 잘 신경을 못 쓴 게 아시다시피 촛불 탄핵 정국,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출범, 뭐 이런 사건들이랑 맞물리면서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바도 있지만요. 일종의 제가 아는 주변에 소위 북한 통일 관련해서 공부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진보적인 입장에 있던 분들이 일종의 속된 말로 좀 멘붕 상태에 빠진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바가 김정은에 들어서 이제 당당히 핵 보유국가로 선언해 버렸으니 이게 협상용이라는 이런 자기들의 주장도 물론 주장이 대단히 진화됐습니다. 능력 의사도 없다 그러다가 블러핑이라 그랬다가 협상용이라 그랬다가 그러다가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해서요. 이분들이 일종의 의식의 돌팔구를 찾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학술회의 토론장에서 만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18년 1월 2일부터의 김정은은 그 이전의 북한과는 다르다. 그 이전의 북한을 바라보는 낡은 프레임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 새로운 김정은, 새로운 북한론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가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북한 붕괴론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 주위에 아주 30여 년 전부터 떠돌았습니다. 몇 번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붕괴론이 대두될 때마다 뭐 기대 반, 뭐 실망 반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어느덧 북한 체제가 북한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 체제는 대단히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불침론이 오히려 확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북한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북한이 아니고요. 김정은 정권인데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요약과 문재인 대통령 외교 일지를 쭉 북핵 일지를 이렇게 자료집에 올린 이유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북핵 외교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고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뭐 공동 연락소 사무소가 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고 군사합의서 채택 긴장 완화됐고 착공식 사실은 내용이 없는 착공식이지만요. 또 뭐 군사훈련이 사격 훈련이 뭐 GP가 파괴됐다 이런 거를 이 긍정적 평가 이면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평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새로운 세대가 자꾸만 이제 이게 잘합니다. 10대 우리가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북한
북한에 대한 그 퍼주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중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하면요, 이 젊은 애들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신세대가 계속 성장하고 출현하는 이런 자연의 순리상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일종의 위장 평화, 가공의 평화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외교 철학과 관련해서는요, 이상주의의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 협상을요, 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목적으로 오해한 나머지 윈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요. 그러다 보니까 99대 1, 99를 북한이 가져가고 1을 내가 가져가도 감수한다 이겁니다. 왜? 0, 제로가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 체제의 김정은 살리기에 집착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어떤 돌발 상황 때문에 종식된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북한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내부 상황의 변화를 보면은요, 북한이 과연 북한 체제는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조선노동당의 장기 집권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처럼. 그런데 김정은의 집권은 대단히 지금 취약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 가지 지표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그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어떻게 해야 타도할 건지,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면은 온 국민이 일어나서 걸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대로 둘 거냐,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어제 더 케이트 호텔 정보나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이주연 집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원산 쪽에서 미사일인가 뭔가 포문을 연 것이 일부의 경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정부 관리 측에서 나와서 언급한 걸로 내가 잘못 들은지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용기에 있는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받은 사회 시민회에서 정책 토론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공부가 되는데,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보를 해체하는 입찰을 했는데 3번인가 4번이 조달청에서 유찰이 돼서 이제 못하게,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일부지만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이 지식인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퍼져가지고 앞으로 이 정권 좌파 독재가 끝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다 망가뜨린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해주실 건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준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정책 토론회라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만 쭉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그 평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앞으로 추진하거나 변화해야 될 방향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적극적이나 소극적인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시민사회나
정치 관계에 대응하는 우리 지성인들의 목적 의식이나 방향들이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만 달랑 내놓고 내용으로 제시만 해서 앞으로의 사회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문제가 언론하고 법입니다. 예, 그쪽에 대해서 이런 지금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민운동가 조영근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론조사는 내가 이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언론에 어느 정당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그 당을 선호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여론조사,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맞다고 보시는지 저는 매우 그게 궁금하거든요. 누가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 미사일 이스칸다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이 외부적으로 그런 도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요, 내부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안이 워낙 비공개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에서의 갈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도 해표 정책이 막 무르익었을 때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도 사실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외부와의 위기로 내부에서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 갖고요. 대외적인 분위기가 북한을 좀 무마하고 달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대단히 이상한 그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관례가 역사적인 어떤 관행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어떤 건 모두 다 사실은 북한 정권에 우리가 호응해 주려면요. 사실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다. 이거 큰일이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고 잠깐 주장할 게 아니고요. 이건 더 큰 거다라고 우리가 응해줘야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도에 우리가 부응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속으로 대단히 못마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TV가 없고 마이크가 없으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TV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말만 제한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다 공포죠. 잡아가고 하니까 공포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세미나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가짜를 패하고 진실된 걸 세울 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믿을 때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주장한 건 바꿔야 산다. 도저히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앞이 보여요. 앞으로 그래서 소주성도 폐기해야 되고 이 정부 정책 한 거, 문재인 한 거 제가 2017년 10월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동영상 아마 국회 의안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제가 얘기한 게 나올 그대로 2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입증된 실패작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다. 정책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이제 대통령께서 다 장관이나 이런 이제 정책 당국자들을 다 바꿔야 되고요. 또 국민이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가 있다면 국민이 또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만 없다면 또 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약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고집불통의 소통불통의 그런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 대한민국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공정이 제일 공정한 것 같아요. 제 계획에는. 예, 그래서 공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자신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선거철이 될 텐데요. 선거철에서 이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인지도 조사에 불과한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함께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 들은 사실인데 보에 응찰을 안 해가지고 이제 무산되는데 이것도 큰 어떤 면에서는 변의 조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다 남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 협조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싫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공사비가 너무 좀 강팍하게 책정돼서 돈이 안 남으니까라기보다도 보를 철거하는데 내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마 은연중에 깔렸기 때문에 이것도 저항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계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게 본문 이제 뭐 또 제 본질인데 제가 이 발제를 쓰면서 말이죠 굉장히 노력을 한 게 이제 경제학자니까 뭐 되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좀 벗어나고 싶어갖고 존 로크를 제가 왜 썼겠어요 여기다가 존 로크를 갖다가 제가 말한 대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은 사회 개혁의 일부입니다. 사회 개혁의 일부. 이거를 제가 쓰고 싶어 했고 쾌르보 선언을 제가 왜 썼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어떤 뭐 영토, 뭐 주권, 국민 뭐 이런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혼 스피릿이 바로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가지니까 국가가 된 건데 그거를 편미하는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야말로 국민 저항권은 사회의 일부다라는 걸 이제 방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요, 제일 끝에 뭡니까? 거기 보시다시피 뭐예요? 뭐는 길고 뭐는 짧죠. 보면요. 우리 옛날에 뭐 인생은 뭐 어떻고 뭐 예술은 그런데 정권은 짧고 정치는 깁니다. 이것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용서를 하지 못해야 될 거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 예측 가능한 게 금년도요, 2019년도 예상 성장률이 2%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2%가 안 되면은 자전거도 우리가 속도를 못 내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런 식으로 아마 경제가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고 이런 실정들이 그야말로 다 발화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계신 분, 뭐 대안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정책 방향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뭐 기대를 해야 무슨 얘기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맹성하고 과거에서 돌아 나오는 것이 그들의 삶 마지막이래요. 제가 노력을 해서 그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무르익기를 바랄 거냐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좀 발화점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느냐 후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기록이 되는 걸 우리가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분업을 해서 이런 어떤 신적폐를 다 나눠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케이스를 생각해서 미리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갖고 연구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를 갖다 분담해서 연구해서 한 번 모여 일이 뭐 변화되면은 바로 뭐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가 서두에 좀 흥분해서 실수한 점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대강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법적으로 언론에서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는 법적인 것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계성 회장님 질문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 저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헌법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장 천부적인 인권의 가장 대표가 저항권입니다. 루소가 인정하고 있는 맹자가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지요. 무항산, 무항심, 항심.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는 옛날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고 맹자 시절 때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저항권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분노하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산층 이상 그래도 가진 거 있고 자식들을 잘 키운 우리 세대가 이제는 좀 분노하자. 예를 들어서 세금은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약탈입니다. 세상에 세수를 20조, 30조 초과로 더 거두면은 국민들한테 미안합니다라는 말이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초과 수익 더 거둔 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항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태극기 시위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그래도 십시일반 보태서 어떤 형태라든지 나아가서는 촛불 집회까지 나아가서 우리 저들한테 촛불을 뺏기지 말고 우리도 촛불 아니면 횃불이라도 들고 청와대까지 나아가는 그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러기 위해서 분노하라. 저는 그걸 대안으로 그럼 법적으로도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괜찮다. 4.19도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저항권 행사를 뭐 TV에 중계해도 뭐 어쩔 수 없네요. 저항권 행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앞에서 세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저는 수위를 낮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맨 처음 질문이 최용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안이 있느냐, 특히 언론 부자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쭉 진행된 일의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이르렀고 그동안에 소위 87 체제 하에서의 어떤 그 언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저쪽의 힘이 계속 커지면서 결국 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 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민주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에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 방송통신심의 예를 들면은 방송통신심의가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민원 들어오는 80%가 민원연이라고 저쪽 단체에서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밖에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이쪽 그러니까 언론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바른 이념과 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언론인을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생겨나고 그분들이 세력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판도를 바꿀 수가 없겠죠. 사실 그 미디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디어가 과거와는 달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용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데 각 개인들이 민주사회 시민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걸 보며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더 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력화가 될 때 이런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조영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본인 질문 자체에서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답을 할 때 합리적으로 복잡한 생각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대세가 이러면 대세를 따르는 가는 거고요. 그게 여론입니다. 사실은요. 그걸 갖고 굳이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그거는 오히려 그런 여론 형성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걸 설득하지 못한 측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결국 세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과연 이쪽 측면에서의 세력들이 얼마나 사람들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질문과 그다음에 그 김서구 선생님 질문 그리고 이계 선생님 질문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질문이셨냐면 과연 현상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뭐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셨는데 저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그 문제점만 얘기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 바뀐다면 과연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쪽에 대항되는 이쪽 우파 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뚜렷한 어떤 그 가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안보 우파, 시장 우파, 보수의 어떤 개념들은 많이 생각했지만 철학적으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과연 정치적 보수주의라는 것이 과연 정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아직도 의문이고 과연 그것을 갖추어서 청년들이나 시민들을 이끌어 노력했냐에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만약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파는 존속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공격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권 가져와도 뭐 수년 만에 다시 정권을 뺏기고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는 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보수 우파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철학적 가치로 세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비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 사람들 많이 모이지만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그냥 모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는 전혀 발전이 없다 생각하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패를 되새겨서 스스로 내부 비판과 내부에 있어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왜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뭐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느냐. 뭐 해결책이 사실 없기도 하려니와 우선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 인식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합니다. 상황 진단을 정확히 하면 해결책은 뭐 답은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은 평가했기 때문에 아마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자꾸 이야기했고 처음부터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를 초점으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이 미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계승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저는 문정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의 본질은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펴는 정책이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 큰 세력의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고 혹은 지키겠다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런 반대한민국적 세력의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이걸 막으려면 저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무조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여당과 그 우호 세력들의 집권 혹은 다수 의석 확보를 저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개헌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무슨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제에 집중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저지를 해도 잠시 두 개의 구멍 난 거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막은 것 같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사실 토양 자체를 바꿔야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뿌리가 그냥 썩어 나가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탓을 할 게 아니라 생각을 바로 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98년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의 여론조사는요. 외환위기 이전의 여론조사 보면은 사실 국민의 70% 내지 80% 정도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선거 이전에 조사한 거 보면요. 이제는
60%가 자신이 하청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거의 변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러면 획기적으로 줄었느냐? 진짜 빈부격차가 늘었냐? 그건 아니에요. 인식상으로 특별히 그 빈부격차가 커졌고 인식상으로 나는 하청민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토양 하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퍼다주면 좋은 겁니다. 마두로 정권이 왜 안 무너집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금방 무너질 것 같잖아요. 뭐 몇백만이 탈출하고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못 사는데도 워낙에 차베스 정권 때 그 먹었던 마약이, 공짜 마약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반마두로 세력에 대항해서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많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언론은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해야 되고 의식화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과제를 알면 저는 해결책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